자, 오늘 강의는 사실은 프로그램보다는 선생님들, 교육하기 전에 수업이 뭐지? 라는 거,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고, 자, 합니다. 자, 새학기 숲놀이 준비 뭐부터 하지? 물론 준비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숲에서 하는 활동은 조금씩 달라요. 숲 해설 들어보셨고, 숲 체험 들어보셨죠? 그리고 숲놀이.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숲놀이입니다. 그러면 숲놀이나 숲 체험이나 숲 해설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뭐가 다르지? 라는 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숲 해설 다 아시죠? 풀나무에 대해서 해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사실 숲 해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숲 해설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숲 해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쉬운 말로 풀어주어야 된다. 어려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 이런 거죠. 관목, 교목, 뭐 입차례 뭐 이런 거죠. 어려운 말이잖아요. 저도 수공부할 때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아이들에게 바꿔서 말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짜기 전에 나의 멘트 중에 어려운 말이 있을까? 근데 은연중에 어려운 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이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는 말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 숲 용어 중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말은 뭘로 고치면 좋을까? 이 말은 뭐로 고치면 좋을까? 자, 교목, 관목은 큰 키나무, 작은 키나무. 네, 그러죠. 이렇게 쉽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숲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자, 숲 체험은 뭘까요? 숲 체험은 오감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감각을 자극해 주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특히나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거는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선생님이 경험시켜 주면서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한 거야.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야. 라는 걸 체험으로 알려주는 게 경험에 해당하죠. 자, 그럼 놀이는 뭐예요? 이 숲해설과 경험을 다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놀이가 더 들어가는 걸 전체적으로 숲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숲 수업은 숲놀이 중심이 되어야겠지요. 숲해설과 숲체험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 너무 또 자세히 해주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숲놀이로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숲놀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슨 변화일까?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자연에 대해서 낯설고, 그 다음에 무섭고, 그 다음에 뭐,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 숲 해설로 이해시켜주고, 숲 체험으로 경험을 살려주셔서 자연에 친근하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숲놀이의 최종 목표, 가장 큰 목표다. 이 태도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교사도 바뀌어요. 저도 올해로 이제 아이들 숲 놀이만은 16년이고, 아이들 유치원이 어린이집 교육까지 하면 30년이 넘어요. 그러면서 그 전, 숲을 접하기 그 전까지는 그냥 아이들 교육에만, 몰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숲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때 숲을 저도 경험했고, 저도 뭐풀 나무, 곤충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저도 변화했단 말이죠.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애벌레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그렇듯이 아이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친근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난 자연이 너무 좋아. 숲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 숲을 좀 아껴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숲놀이의 이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변화는 아이들의 변화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숲놀이는 자연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가르친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숲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숲 해설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아이들에게 많이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숲이 재미있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놀이라고 하면 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만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줘야 아이들이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 발달 단계상 아이들은 많은 수적인 놀이보다, 다양한 놀이보다 몇 가지 되지 않더라도 그 놀이를 깊이 있게 반복해서 즐기는 걸 훨씬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아시죠? 몇 가지 놀이 중에 아이들이 맨날 하지 않은 놀이가 있어요. 그 놀이에요. 선생님 잡기 놀이에요. 선생님 새와 애벌레 놀이에요. 뭐 봄바람, 겨울바람 놀이해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몇 번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몇 년을 해도 그 놀이를 하자고 하거든요. 그 놀이는 뭐예요? 아이들이 익숙하고 그래서 더 재미있고 그리고 그 놀이를 할 때마다 조금씩 아이들마다 룰을 조금씩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새로운 놀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놀이로만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선생님들 수업 준비가 조금 수월해지시겠죠. 자,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에는 교사 중심 숲놀이와 유아 중심 숲놀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사 중심 숲놀이는 선생님이 기획해 오시는 거예요. 계획을 뭐 미리 해 오시는 거죠. 자, 그럼 유아 중심 뭐야? 선생님이 그럼 계획하지 않고 하는 놀이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런 놀이가 되려면 교사 중심으로 경험과 프로그램을 먼저 넣은 놀이가 먼저 선행되어야죠. 왜? 기본적으로 숲놀이에선 놀잇감이 자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연을 잘 활용할 줄 모르면 아이들 스스로 놀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숲놀이 아니고 아이들 놀이를 예를 들자면 블럭놀이예요. 레고 블록을 아이들한테 주었어요. 그럼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신나게 조립하잖아요. 그런데 레고 블록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뭐 한 상자 주면 그 안에 있는 게 다고, 그 다음에 그 매뉴얼 이렇게 또 보고 만드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뭘 해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렇게 끼면 돼. 그리고 요렇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바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숲은 다르죠. 처음에 숲에 오는 아이들이 유아 중심으로 너희들 마음껏 놀아. 놀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일단 흙 자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요. 개미 무서워요. 나뭇잎 닿으면, 뭐 날 것 같아요. 만지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처음에 숲에 오면. 그 아이들에게 유아 중심 수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최소 1년은 교사 중심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차차 아이들이 자연에 익숙해지고 자연의 어떤 놀잇감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이럴 때쯤 되면 이제 유아 중심 숲놀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숲놀이의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유아 중심 숲놀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어, 최대 3년까지 수업할 수 있어요. 만약에 5살 반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6살, 7살까지 습교사를 바꾸지 않고, 습강사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한 기관에 나갈 수 있다 하면 3년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7세쯤 되면 유아 중심 숲놀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운 건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저희가 1년에 거의 10회나 12회 정도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기관 수업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많아도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정도 하면, 그러니까 2년은 5세, 6세 나 만나고 7세까지 내가 같이 졸업시킬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은 유아중심 숲놀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바뀌어도 가능은 해요. 아이들이 숲에 익숙해져 왔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2년, 1년 이상은 수업을 해야 유아 중심 숲놀이로 천천히 들어가실 수 있다. 이상적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긴 어렵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순놀이 교사의 역할과 준비 사항, 이것도 다 알고, 아, 뭐 알지. 숲교사 준비 뭐 특별히 할 게 있어? 물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요거 조금 다르게 다가갈 수 있겠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숲놀이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이다. 안내하는 사람 뭘까요? 가이드? 여행 가면 가이드 해주잖아요. 그 가이드도 가이드 나름이잖아요. 막 길게 설명하는 사람, 막 역사부터 막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알아야 될 부분 딱 몇 가지만 알려주시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 역할, 안내하는, 우리 이쪽으로 가면 나무가 좀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에 우리 풀이 많으니까 우리 꽃은 이쪽에 많아.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렇게 안내 정도 해주는 사람이 습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숲해설이 길어져요. 아시죠? 아이들 5분, 10분 이상 길게 하시면 아이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짧게 짧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시지 말고 중간중간 짧게 짧게 끊어서 요때 요 얘기 해주고 아이들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요때 요 얘기 잠깐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관찰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보고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교사의 역할 중에서 또 하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서 또 하나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 없고 너무 친절한 선생님 아닌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바로 답해 주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해주시면,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물어보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면 바로 답 나와요. 근데 그냥 물어봐. 선생님이 말해주길 바래.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질문을 하면, 글쎄, 그건 왜 그럴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질문이 좀 나뉘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인지, 또 이 선생님을 좀 떠보려고 하는 질문인지, 초등학생은 그런 질문도 해요. 이런 거 잘 간파하셔야죠. 얘가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어떤 질문이 좀 캐치하시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냥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찰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에는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초보 선생님들은 숲놀이다 하면 뭘 먼저 떠올리시냐면 선생님이 준비할 상황 중에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풀나무 이름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예. 풀나무 이름을 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플라무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플라무 이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데요. 나중에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관찰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한 것들을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이름이 궁금해지면 알려주고 이름이 안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셔도 된다. 얘가 풀이고 나무고 그것만 구분해도 되고 얘랑 얘랑 같은 애야? 얘랑 얘랑 다른 애야? 이것만 구분해도 충분해요. 이거 구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찰해야죠. 그런데 쑥공부 처음 하시면 이런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그 풀이 그 풀 같고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은 느낌. 음. 구분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나가도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로제트 수업 하실 거잖아요? 로제트 이름 몰라도 돼요. 로제트가 나왔어요. 그럼 로제트를 보고 이 A 로제트와 B 로제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잎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만져보고 이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5살도 구분합니다. 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어, 진짜 비슷하게 생긴 거 많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도 비슷한 것도 있기는 해. 냉이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황새냉이나 냉이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꼬리뱅이도 처음에 싹 나왔을 때는 냉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음. 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약간 입 모양도 좀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털이 많고 작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얘가 꼬리뱅이고 얘는 민들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가 같은 아이야? 다른 아이야? 이것만 해도 아주 큰 거라는 거죠. 이거는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는 민들레고 얘는 꼬리뱅이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순간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냥 이름에 꽂히는 거죠. 그런 경험 다 하셨죠? 어, 처음에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계속 이름을 물어본다. 물론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괜찮겠고, 근데 사실 그렇게 계속 이름만 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계속 물어봐서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름을 알고부터는 걔한테 관심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 중에 제일 잘 아는 게 민들레잖아요. 그래서 노란 꽃이 피면 다 민들레인 거예요. 예. 노란 꽃이 피는 게 다 민들레예요? 풀 중에? 아니잖아요. 노란 꽃이 피는 풀이 얼마나 많아요. 애기똥풀도 노란 꽃 피죠. 양지꽃도 노란 꽃 피죠. 뱀딸기도 노란 꽃 피잖아요. 근데 노란 꽃은 다 민들레야. 예. 그 다음에 특히나 민들레랑 비슷하게 헷갈리는 게 쓴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근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로 그냥 노란 꽃이 피어 있는 풀을 보면 다 민들레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민들레란 걸 모르면 이 노란 꽃은 뭐지? 이 노란 꽃은 뭐지?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제일 나중에 정말로 궁금할 때. 아주 비밀스럽게 너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선생님도 수업이 수월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관찰하셔라.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글쎄,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풀이 너무 많아서, 이 풀은 도대체 어떤 풀이가 선생님도 처음 보는 풀 같은데? 이 풀하고 이 풀하고 다르네. 선생님이 자주 보는 풀, 이건 되게 처음 보는 풀 같아.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참에 관찰하시면 되죠. 내가 아는 풀이 맞나, 이게?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업하시면 선생님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초보 선생님이 가장 힘든 게 풀나무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수 공부할 때 포기할 뻔했어요. 이거 도감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도감 사놓고 사진 보고 막 진짜 외우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참 오래 지나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고 수업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알아야 자신감이 생겨요, 선생님이. 그래서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몰라도 수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면 수업이 더 재밌고 공부해 나가면 내가 숲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숲을 더 좋아하게 된다. 아시죠? 사랑하면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저절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해 나가셔라. 음, 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 중에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요 역할이 밑에 깔고 들어가셔라. 자, 순놀이 교사의 능력치는 자료가 아니라 내가 자료를 많이 모으고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노하우가 이만큼이나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썼어. 130까지 숲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 정리하다 보니까 130까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추가됐죠. 그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을 쓰고 130까지 이상의 숲놀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능력 많은 숲교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10년 넘어서 깨달았어요.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숲교사의 그 진짜의 능력은. 이 관점이 뭘까요? 어렵게 말하면, 철학이에요. 자연의 철학.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교사가 철학까지 해야 돼? 뭐 그런 공부하는 그 어려운 철학 말고요. 숲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는 숲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는 거죠. 저는
숲이 인간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숲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숲을 존중하게 되고 숲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얘를 오래 보고 싶은 거지.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게 저의 이제 자연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자연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죠. 이것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을 좋아해서 숲놀이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저는 등산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다 보니 좋아진 케이스예요. 벌레도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풀나무도 별로 관심 없었고요. 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숲놀이를 오래 하다 보니 너무 예쁜 거죠. 벌레도 예쁘고, 거미도 예쁘고, 거미의 롱다리가 어찌나 예쁜지,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선생님한테 있으셔야 이게 아이들한테 녹아간다는 얘기죠. 그냥 재밌는 숲놀이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이거 재밌는 놀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죠. 그게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다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훨씬 중요하다. 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숲놀이 유의사항도, 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 중요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이게 바깥놀이잖아요. 바깥에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 근데 제가 그 유치원 교사도 하고 어린이집 교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았던 유치원 선생님 경력이 숲놀이 경력보다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숲놀이 하면서 아이들 다친 적 있나? 다친 적이 없어요. 이 30년 넘게 수업하면서 물론 실내에서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솔직히 응급실 데려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급식을 갖다 놓는 그 사이에 아이가 뛰어내려가지고 책상에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부딪힌, 그래서 턱이 깨졌어요. 한 바늘 꼬매러 응급실 데려갔습니다. 피가 막 펄펄 나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한 바늘 꼬맸어요. 그거 한 번 병원 데려가게, 다친 적이. 근데 숲놀이 하면서는 병원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물론 무릎팍 까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다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이들을 떻게 조심시키냐는 거죠. 그러려면 이 유의사항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유의사항이 적을수록 아이들이 안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칙을 너무 많이 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숲놀이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초보 선생님들 제가 자격증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의사항에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요. 뭐뭐 하지 않아요. 뭐 나뭇가지 짚지 않아요. 돌멩이 짚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던지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면 이런 말 저기 부정적이니까 그거 안 하고 규칙. 숲에 들어가니 숲놀이 규칙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열하시잖아요. 5개 정도는 괜찮은데 막 10개까지 나열하는 선생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얼마로 줄여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안전교육 딱 두 가지만 시키자고요. 존중과 예의, 그리고 안전교육 위험하지 않도록 시키는 거예요. 딱 요거 두 가지 시키는데, 숲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위험한 거 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음, 그냥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예의는 다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숲에 가면 하지 않는 이유가 숲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건 숲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는 숲에 우리가 뭐예요? 놀러 왔어요. 우리는 손님이죠. 그리고 주인은 누구예요? 자연이에요. 자, 요거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숲에 놀러 갔을 때,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대답하잖아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가져가면 안 되고, 그죠? 막 어지러 놓으면 다시 좀 정리해 놓고 가야죠. 그게 예의예요. 쓰레기 막 버리고 가요? 친구 집에?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걸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숲에서. 그런데 숲에서는 안 지켜요. 숲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될 건 뭐다? 숲의 주인이 누굴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시면 돼요. 우리 오늘 숲놀이 왔어요. 너 숲에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숲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럼 아이들이 숲의 주인 없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경비 아저씨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관리하는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음.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연이 주인이다라는 대답도 나옵니다. 예, 땅이 주인이고, 나무가 주인이고, 풀이 주인이야. 나와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일단 주인이 여럿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되었던 일단은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의 지켜줘야 되겠죠? 네, 딱 그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어디? 숲에 놀러 왔어요. 예의 지킬 수 있겠죠? 어떤 예의 지켜야 될까? 라는 거 물어봐 주세요. 처음 온 아이들은요. 아니, 기존에 수업하는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요거 한 가지. 딱 그러면 꽃 따지 마라. 나뭇가지 꺾지 마라. 열매 따지 마라. 열매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 곤충 잡아서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 게 아닌데? 우리 거 아닌데? 가져가면 될까? 라고만 물어봐 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가져가게 뗐으면. 음. 그 중에 근데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얘네들은 말 못하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7살. 말 못해도. 그죠? 가져가지 말라는 말 하지 않는다고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말 안 한다고 그냥 막 가져가도 돼? 말 안 하는 게 허락은 아니잖아? 라고 해주시면 돼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 안전교육은 뭐죠? 위험하니까 하지 마. 라는 말씀부터 하시죠. 그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숲에, 돌멩이, 나뭇가지, 가시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세요.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10명, 만약에 유치원이라면 20명, 25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꼭 보조 선생님 따라오세요. 또는 뭐, 엄마 도우미 오고 막 이러잖아요. 도와주는 선생님 아무리 많아도 선생님 한 명 한 명 다 케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 아이 하나 키워도 다치잖아요. 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죠.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 교육이 위험 감수성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키워줘야 돼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가지고 놀 수 있지? 가지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게 놀 수 있을까? 이 길이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면 위험하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비가 와서 미끄러워요. 미끄러운 길이에요. 아니면 낙엽이 많아서 막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아. 약간 경사졌어. 이 내려가는 길을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면 안전할까? 선생님 손 잡지 않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혼자. 내가 일일이 다 손잡아서 내려보는 내가 다 안아서 내려주는 거. 이거 아니고요. 이런 길을 넘어지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 놀이가 되더라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산책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여기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일부러 거기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가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일부러 그런 언덕진 길, 내리막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저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저 위험한 길 왜 애들을 데리고 가? 그래서 많이 혼내십니다. 예. 근데 그 길을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천천히 내려가는 걸 아이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가볼까? 뒤로 가볼까? 엎드려서 가볼까? 기어 가볼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10명이 다 내려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 내려갈 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 해요? 쟤는 저렇게 내려가니까, 쟤는 저렇게는 좀 불안해 보이네?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앞에 아이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지? 라는 걸 되게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봐요. 난 넘어지기 싫으니까 선생님 안 잡아준다고 하고 그럼 제 내려갈 때 기다린다고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나 자신 없으니까. 먼저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먼저 가겠다 싸우지도 않고요. 기다려주고 먼저 자신 있는 애가 먼저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잘 내려가는 애 또 있잖아요. 또 많이 가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내려가는 거 보고, 나는 조금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옆으로 가보자. 뭐 이렇게 아이들 생각하고, 난 좀 살짝 엎드려서 내려가 볼까? 뒤로 내려가 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 내가 여기서 다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 조심시켰죠, 저도. 어,
근데 지금 한 오래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하게 좀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건, 올해 한 팀을 5년 이상 수업을 해보니까 터득하는 거예요. 1년 했을 때, 2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얘네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제가 5년 동안 보아봤더니 제가 최대한 지금 올해 6년 차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아이들은 잘 못 느낍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최소 1년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쌓여지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위험 감수성을 1년 이내에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막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선생님이 계속 조심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거를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내려놓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저 그랬어요. 나뭇가지 내려놓으세요. 나뭇가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산책할 때 내려놓으세요. 돌멩이 내려놓으세요. 이런 거 입에다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어떻게? 뾰족한 곳, 날카로운 곳, 잔가지 있는 거 잘라주고, 길이 너무 긴 거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이동할 때는 휘두르지 않고 땅에 끌고 간다. 휘두르는 순간 내려놓아야 된다. 이 약속 지키면 가져가도 돼.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휘두르지 않으면 돼. 요거 하나만 지키면 나뭇가지 얼마든지 계속 수업 시간 내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궁금한 거예요. 나뭇가지 다 못 갖게 노니까 더 호기심 가는 거잖아요. 아시죠?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하루 살 수 있도록 요거만 지키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안전하게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숲수업의 구성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기본, 어, 숲, 교사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계획안 짜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도입, 전개, 마무리. 이건 어떤 수업도 다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마무리예요. 도입 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몸풀이 수업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수업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도입에 몸풀이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요, 저는, 몸치고, 노래 잘 못하고, 춤추는 게 너무 어색해요. 유아교육과 나왔는데, 억지로 했죠. 유아교육 나올 때는. 반짝반짝 막 이런 거, 율동 같은 거, 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억지로 했어요. 너무 싫었어, 그게. 저는 유치원 교사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재롱잔치였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몸풀이에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몸풀이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몸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몸을 풀어줄 만한 곳을 우리가 가나요? 언덕 막 이런 데 가요? 발목 풀어줘야 돼요? 별로 그런 데 안 가잖아요. 평지 가잖아요. 굳이 아이들은 몸을 풀지 않아도 거의 다 풀려 있는 상태. 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아니네 선생님하고 달려올 때 거의 몸은 다 풀려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색한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숲놀이든 어떤 수업이든 선생님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억지로 하는 수업은 아이들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라고요. 사실 되게 좋잖아요. 아이들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싫기 때문에 그럼 뭐 하냐? 안 할 때. 안 하는 분들을 위한 거. 뭐 하죠? 날씨를 관찰합니다. 날씨. 날씨 체크 뭐 하죠? 하늘 봐. 하늘 색깔 어때요? 구름 모양은 어때요? 구름 색깔은 어때요? 어떤 모양이에요? 구름? 와, 구름 이야기만 해도 한참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냄새. 계절의 냄새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냄새가 나? 그 숲 들어가기 전에. 물론 다른 거 관찰할 때 다 합니다. 하지만 늘 수업 첫 시간에 그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늘이 맑다, 날씨가 좋다, 이거 말고요. 어. 구름이 하트 모양이에요, 선생님. 구름이 정말 솜사탕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표현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날씨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이들 수다 떠는 거죠. 예, 날씨로. 요거 들어가요. 안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는 그냥 하나로 합니다, 그냥. 그래도 노래 안 하면 좀 심심하니까 인사 노래 딱 하나 하고, 지금 제가 5년째 아이들 수업하는 아이들 5년째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재밌는 놀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선생님이 즐거운 걸 하셔라. 노래 춤 너무 좋으면 노래 춤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막 이거 율동하시고 그런 거 저도 참 많이 부럽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수업 하시면 돼요. 꼭 몸풀이를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관찰은 뭔지 아시죠? 여기서 관찰에서도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순누리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건 풀나무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다음 또 하나의 오해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순놀이 장소를 자꾸 바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달에는 서울숲에서 하고, 다음 달에는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월드컵 공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 장소를 계속 바꾸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걸 체험학습 아니면 무슨 소풍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늘 같은, 집 앞에 공원이 가장 좋은 수업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놀이 가는 놀이터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 버스를 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플라무가 많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풀나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나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찰에서도 많은 꽃, 만약에 겨울눈이다. 그럼 이 겨울눈을 다양한 겨울눈을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막 10가지, 20가지 아니고 우리가 아는 나무, 개나리,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거 벚나무, 그다음에 뭐 느티나무, 버드나무 이런 거의 겨울눈이 같은지 다른지 얘가 버드나무 겨울루니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 세 종류만 있어도 되고 네 종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10가지 막 다양하게 있어야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관찰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다른 거, 같은 거 찾기, 그 다음에 이전과 지금하고 달라진 점 찾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라는 궁금함을 갖는, 호기심을 갖는 거. 이게 관찰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옮기시면 힘든 게 뭐냐면 비교를 못 해요. 그죠? 지난번에 수업했던 곳하고 오늘 수업하는 곳하고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도입해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달라진 점 뭘까도 있거든요. 도입할 때. 지난번 수업 왔을 때 달라진 점이 뭘까라는 게 생략돼야죠. 달라진 거 어떻게 알아? 여기 처음 왔는데. 그죠? 그래서 최소 1년은 같은 장소에서 수업해야 돼요. 같은 장소도 늘 보는 나무를 봐야 돼요. 늘 보는 소나무, 늘 보는 은행나무, 얘네들을 봐야 돼요. 얘네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진짜 관찰이에요. 여러 가지를 관찰하는 게 관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거 관찰하는 게 관찰이 아니라 내가 늘 보던 것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 얘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얘는 되게 크고 얘는 되게 작네? 얘는 뭐 거칠한데 얘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같은데 뭔가 좀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런 걸 관찰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관찰의 그 관점도 좀 달라지셔야 된다. 다양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셔라. 힘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름만 많이 알려주면 뭐예요? 뒤돌아서면 다 노란 꽃이 그냥 다 노란 꽃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노란 꽃 세 가지만 알아도 되잖아요. 개나리, 민들레, 그다음에 뭘까? 뭐 뱀딸기, 뭐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다 노란 꽃이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 꽃잎 모양 달라, 뭐 자라는 형태 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왜 노란 꽃이지만 같은 점 노란 꽃 하나라는 거야. 개나리는 심지어 나무야 또. 나무, 꽃, 풀꽃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얘가 나무고 얘가 풀이야. 얘랑 얘랑 다른 애야. 얘랑 얘랑은 같은 애야. 이거를 먼저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뭐 다른 종류야 이걸 해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관찰은
적을수록 좋다. 너무 많으면 나도 못하잖아요. 나도 헷갈리잖아요. 선생님들 습 공부하러 다녀보시면 아시죠? 겨울론 이제 관찰하러 다녀. 막 20가지 봤어, 오늘. 이게, 와, 막 사진 찍고 해도 기억 안 나잖아요. 물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만. 응. 근데 3가지만 공부했어. 그럼 딱 내 거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좀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작게. 얘를 어떻게? 개수는 작게, 더 오래. 더 자세히. 이게 훨씬 중요하다. 관찰의 포인트는. 여러 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놀이는 뭔지 다 아시죠? 막 활동놀이. 우리 그래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 많이 막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놀이, 막 새로운 놀이 자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놀이만 이 놀이를 대신에 이 계절에 맞게 약간 각색해야지. 이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디다 넣을 거냐고. 지금처럼 겨울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생뚱맞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그래도 꽃이 피는 계절에 해야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그래도 이 주제랑 뭔가가 연결된다라는 놀이를 끌어오시고 뭔가 연결되는 게 못 찾겠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고민해야죠.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 연결해야지. 예, 그래서 그죠?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겨울에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무궁화 꽃이 지금 꽃이 안 피니까 우리 무궁화 꽃이 아니고 겨울눈이 피었습니다. 어떨까? 나중에 겨울눈이 꽃이 되잖아. 꽃이 피잖아. 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겨울눈이 피었습니다로 하면 어때? 이것도 괜찮잖아요. 개나리 겨울눈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진달래 겨울눈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잖아요. 뭐 똑같은 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겨울에 내가 수업하는 이 주제에 맞게 이 놀이를 조금만 변형시키는 그 생각만 하시면 놀이 몇 가지 안 돼도 된다는 얘기죠. 아주 새로운 놀이, 늘 새로운 놀이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음. 그래서 놀이는 그래도 아까 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네, 그 놀이를 근데 맨날 그 놀이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렇게 좀 바꿔볼까? 요렇게 좀 바꿔볼까?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스스로 오늘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너무 재밌어지죠. 자, 그다음에 미술. 제가 미술에다가 이 노란색 이렇게 색칠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순미술에 대해서 선생님, 초보 선생님들이 어쩌면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순미술일 수 있어요. 왜?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수업에 제대로 못했어도 뭔가 결과물이 좀 잘 나오면 수업을 왠지 잘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들거든요. 저도 초보 때 그랬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재료 쓰고 정말 예쁜 이런 결과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력을 오래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 이 순미술이 뭘까 진짜? 그냥 미술과의 차이점은 또 뭘까? 그냥 차이점이 없으면 이게 순미술이라고 붙이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차별화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순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순미술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재료 키트를 팔아요. 키트 사다가 아이들한테 재료 나눠주고 순미술이라고 자연미술이라고 이름 붙여서 순놀이 합니다. 이 순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요. 자연미술이라고 이름 붙여서 자연미술 진짜. 그거와 아이들과 숲에서 하는 진짜 순미술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재료의 차이예요. 재료? 자연물을 쓰면 되잖아. 예를 들면 솔방울 예로 들게요. 자, 솔방울 하면 자연 미술이에요. 솔방울로 하면? 아니죠. 재료를 아이들이 직접 숲에서 찾아야 이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건지 알아야 그게 숲미술이에요. 그래서 순미술이 아닌 건 뭐예요? 교실에서 키트 나눠주고, 선생님이 솔방울 예쁘게 주워온 거 사지 않더라도요. 솔방울 예쁜 거 주워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설명은 하시겠죠. 이게 소나무의 열매야, 라고 설명은 하시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뭐예요? 그냥 솔방울은 선생님이 나눠준 랑 별다를 차이가 없어요. 색종이나 부직포나 이런 거랑 차이가 없다고요. 선생님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솔방울도 그냥 나눠주는 재료예요. 그런데 숲에서 아이들이 직접 주운 솔방울로 솔방울 미술을 한다, 만들기를 한다라는 건 아이들이 이 재료가 어디에서 났어요? 숲에서 주웠다고요. 주웠는데 이게 땅에서 나오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방울은 나무에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떨어진 아이도 있다고요. 그리고 뭐죠? 솔방울은 3년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떨어진 아이들이 있고 나중에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솔방울이 색깔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먼저 오랫동안 떨어진, 먼저 뭐 1, 2년 전에 떨어진 아이들은 까맣게 되어 있고 솔씨도 하나도 없겠죠. 어, 지금 막 떨어진 솔방울은 어때요? 사실 막 갈색인 아이도 있고, 막 바람에 원래 떨어지는 건 보통 3년 있다가 묵어서 떨어지긴 하지만, 햇솔방울도 가끔 떨어지잖아요. 자, 이런 솔방울들의 차이점 뭐예요? 색깔 달라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편이 다 붙어 있느냐, 편이 다 떨어져 있느냐도 다르고, 누가 밟아서 찌그러진 애도 있고, 동그란 애도 있어요. 솔방울이 다 똑같은 솔방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눠주는 솔방울은 어때요? 다 예쁜 거 다 주워와서 나눠주실 거잖아요. 다 동글동글하고 예쁜 거. 그러면 아이들의 솔방울은 모두 다 동글동글 예쁜 솔방울만 아이들이 다 재료로 갖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직접 솔방울 찾아와라 라고 해서 솔방울 찾다 보면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소나무 아래쪽에 많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야? 하고 위를 쳐다봐야죠. 그래서 소나무도 관찰하고 소나무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 떨어진 거, 그다음에 왜 얘는 색깔이 다를까? 그리고 소나무 편 사이에는 이 씨앗이 이렇게 생겼네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편이 다 떨어진 건 이건 또 왜 그래? 있잖아요. 닭공처럼 생긴 거. 이건 왜 그래? 다람쥐가 도대체 얘를 왜 다 뜯어먹은 거야?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그게 순미술이에요. 그러면 순미술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재료에 포인트가 있어요. 만드는 작품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재료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숲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 나눠주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왜죠? 예쁜 거 만들게 하시는.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줄 알고 어. 수교육을 예, 신청했더라고. 예쁜 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쁜 거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쁜 작품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료를 관찰하는 게 더 목적이고, 이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더 큰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주워온 솔방울은 다 다른 솔방울이겠죠. 근데 그 두 번째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재료를 내가 직접 가져오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재료가 다 똑같으냐, 재료가 다르냐. 똑같은 솔방울이라도.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 자, 선생님이 균일한 술빵을 나눠주고 키트에 있는 술빵을 다 나눠줘서 만약에 거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안에 눈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요? 모루도 들어있어요. 자, 이 재료가 모두 다 선생님이 다 나눠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면 여기에서 평가는 무슨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10명이 10개의 거미를 만들었어요. 다 만든 다음에 작품 전시를 하죠. 이 전시에서 아이들의 평가는 뭐죠? 잘 만들고 못 만든 평가예요. 왜? 재료가 다 똑같으니까. 손이 좀 야무진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선생님들 똑같이 만들기를 하셔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 나는 왜 이러지? 하는데 저 선생님 너무 잘 만들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만든 거 너무 예쁜데 내 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러겠죠. 똑같은 재료를 나눠줘도 선생님이 똑같이 설명을 해도, 만든 게 다 달라요. 그 다름은 뭐죠? 잘하고 못하고예요. 비교가. 그런데 숲에서 아이들이 직접 가져온 솔방울은 내가 선택한 솔방울이잖아요. 찌그러져도 내가 찌그러진 거 골라왔잖아. 응. 그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하지 않아요. 바꾸고 싶으면 네가 바꾸라고. 네가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진 걸 선택하던 검정색을 선택하던 작은 걸 찾던 큰 걸 찾던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났을 때 결과물이 다르겠죠. 찌그러지는 거 있으세요. 나는 그럼 납작한 검인 거예요. 저 친구는 동그란 검인 거예요. 저 친구는 큰 검이, 나는 작은 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평가는 뭐예요? 다른 검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른 거미들이 있어요. 다 각각의 거미들이 있잖아요. 자연과 너무 똑같은 거죠. 근데 교실에서 나눠주고 균일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한 건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내가 직접 가져온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 어떤 차이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지.
물론 거기 잘하고 못하고도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가려지냐면 그 자연 솔방울에 다 가려져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미가 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얘를 잘했다, 못했다,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를 어디 기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유아교육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이미 6살, 7살 된 아이들이 스스로 쟤는 잘해요. 쟤 만들기도 잘해요. 쟤는 노래도 잘해요. 쟤는 뭐, 그냥 아이들한테 뭐 하자고 했을 때 얘는 다 잘해요. 이런 애가 있어요. 뭐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런 거죠. 각각의 다 잘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묻힌단 말이에요. 눈에 띄는 것 때문에. 그죠? 미술도 뭐야? 그림 잘 그린 거. 이런 거 보면 티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뭐죠? 한글 잘 읽고 쓰는 아이, 그 다음에 수생 잘하는 아이가 눈에 띄겠죠? 그런 아이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숲에 오면 아니잖아요. 숲에 와서까지 잘 만드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숲놀이 하면서 이 미술놀이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교실에서 하다 보니 이런 게 생기죠. 아이들 작품에 손대준단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 때 많이 했어요. 왜? 똑같은 재료를 나눠주고 만드는데 얘는 잘 만들고 얘는 못 만들었어. 못 만든 거 사진 찍어줄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살짝 수정해주죠. 예쁘게. 네,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었어요. 예전에. 그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에 내가 봐도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선생님이 수정해줬어요, 얘를. 이거 내 작품 아니잖아요. 아, 근데 자연에 있는 건 그래서 아이들이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뭐 작게 만들었던 크게 만들어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선생님이 만져주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이 만져주지 않으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어야죠. 그게 큰 차이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평가에서 차이 나고 재료를 누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중요한 거고요. 평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이 순미술 하실 때 아시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오냐 하면 재료를 안 쓰게 되죠. 재료를 많이 쓸수록 선생님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만들기 힘들어지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재료 안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놀이나 유치원 오랫동안 했는데 이 변화 과정 중에서 요즘 부모님이나 요즘 아이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결과물을 꼭 집에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제가 10여 년 전에, 16년 전에 초보 때 숲놀이 할 때는요, 뭔가 결과물을 꼭 보내줘야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꼭 결과물을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쓰레기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쓰레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부모님도 그러시고, 아이들도 안 갖고 가고 싶다고 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접착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이렇게 위치만 잡아놓고 거미를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다시 그냥 자연에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냥 표현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결과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요즘 숲놀이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외도 있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미술 전시회를 한다거나 우리 발표회 해야 되는데 작품이 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원회는 좀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황에 맞게 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숲놀이만 해주세요 하는 원이 요즘 많아졌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결과물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숲놀이만 즐겁게 해주세요. 라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결과물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럼 결과물에 신경 안 써도 되니 뭐 해야 돼요? 잘 만들고 못 만든 거, 그리고 재료가 일단 다르니까요. 다 근사해요. 진짜 좋은 거 뭐냐면, 그리고 또 이게 전시 장소가 다르잖아요. 교실 벽에다 전시하는 거하고 자연에 전시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자연은 그냥 땅바닥에 대충만 놔도 멋있어요. 선생님 다 해보셨잖아요. 대충만 놔도 미술품이에요. 그게 자연의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게 저는 자연 미술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활동 선생님 쉽게 하시라는 거죠. 재료 많이 쓰지 않고 충분히 재미있게 쉽게 아이들이 각각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순미술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차차 재료 안 쓰게 되는 수업도 할 수 있다. 자, 마무리 중요하죠? 마무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후기 뭐 문자를 보내실 거나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재밌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라고 하면 그냥 단답이 나오죠.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재밌었냐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뭐뭐 했었지?부터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오늘 뭐뭐 했었지? 거미 만들기 했어요. 거미 잡기 놀이 했어요. 뭐, 거미 관찰 놀이 했어요. 뭐, 호랑거미 찾았어요. 호랑거미 거미줄에 X자 있는 거 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말하면서 오늘 뭘 했든지 회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입 밖으로 얘기한다고요. 이런 놀이 재밌어. 이런 놀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한 번씩 다 말해보게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시킬 수 없다면, 그 중에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아이한테만 물어보시면 돼요. 너는 뭐가 재밌었어? 그래서 말하는 아이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막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래, 그것도 선생님도 그거 재밌었어. 그냥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시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애한테, 우리 소영이는 오늘 뭐가 재밌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소곤소곤, 이 친구도 이야기할 거란 얘기죠. 이거 왜 중요하죠? 어,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숲놀이에서 뭐 했어? 원에서는 원장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얘들아, 오늘 숲에서 뭐 하고 놀았어? 그럼 아이들이, 어, 그냥 놀았어요. 뭐 거미놀이 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연습했잖아요.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 다 얘기했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후기가 바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마무리 되게 중요합니다. 꼭 집어서 뭐가 재밌었는지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수업이 회상이 되고 평가도 되고 그런 시간을 나 스스로 교사 스스로도 마무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순놀이는 계획보다 흐름이다. 자, 이것도 조금 뭐지?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계획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 수업은. 저는 지금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이런 수업을 해야지 하고 갔지만 그거에 반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다 보면 이런 수업으로 다시 바꿔가고 저런 수업으로 다시 바꿔갑니다. 근데 그 흐름의 중심은 뭐죠?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흐름을 조금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 흐름에서 이 흐름에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공간에 아이들이 익숙해야 돼요. 이 공간에 익숙하려면 같은 장소여야 되죠. 매번 같은 장소여야지 아이들이 이 공간에 낯설어지 않고 이 공간에 자연물에 또다시 낯설고 또다시 낯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가던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심지어 저는 6년째 올림픽공원 구석대기에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엄마들이 늦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전화 안 하십니다. 저 땡 하면 출발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 손잡고 찾아와요. 심지어 7살 이상 아이들은 혼자 찾아옵니다. 저희 습하는 장소를요. 그만큼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맨날 하는 곳에서 해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저희는. 음. 그만큼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여기에 벚꽃이 피고, 여기에 여름에 벚나무로 물감놀이 하고, 이런 걸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도 아이들이 정해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공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간과, 친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곳을, 새로운 곳 자꾸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좀 큰 아이들이고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익숙한 장소에서 계속 아이들이 늘 아는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상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도록 선생님이 자꾸 호기심을 부축해 주셔야죠. 자꾸 질문해 주시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 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반복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놀이보다 반복하는 놀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놀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조금씩만 바꿔서. 자, 거기에 이제 의미를 아이들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놀이지만 그 놀이가 오늘은 이런 의미고 지난번엔 이렇게 놀이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놀이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요.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 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제시하실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놀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지만 매번 다른 무궁화 꽃이 피는 거죠. 겨울눈이 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필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국 뭐로 남아요? 이야기로 남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억이 되는 거죠. 이 추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연놀이, 숲놀이를 몇 번 해보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서울에서 컸지만, 서울에서 학교 다 졸업했지만, 어,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요, 외가댁에 항상, 방학 되면 외가댁에 가서 살았어요. 음, 외가댁에서 소 키우고, 그 다음에 저희 외가댁에서 누에도 키웠거든요. 어, 그래서 그 누에 키우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누에 방에서 나는 그 약간 특이한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아직 기억합니다. 예. 신기하죠? 50년이 넘었잖아요. 제 나이 나오죠?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 그 오래된 그 기억들이 아직도 나요. 새죽 쓰는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죽을 작두로 이게 지푸라기 썰어서 막 그 큰 솥에 끓이던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그게 자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숲놀이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숲놀이를 한 거죠. 예.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추억을 남겨줬다는 걸, 제가 하와이로 이민 간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숲놀이 1년 정도밖에 안 하고 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다시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숲놀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5년 넘었거든요. 근데 5년 넘은 그 옛날에 잠깐 했던 숲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놀이 했었죠. 제가 그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실처럼 생긴 가느다란 잠자리 제가 잡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랑 했었나? 기억 가물가물해.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됐거든요. 4살 때 저를 만났던 아이가. 아, 그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숲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그 기억이, 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생님들도 아셨으면 이런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부모님들도 숲놀이를 해보고 자라지 않은 부모 세대잖아요. 지금 3, 40대,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숲놀이 선생님을 하시면서 숲에 대해서 이제 가까워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숲놀이 하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그 숲놀이가 지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 네, 선생님 어렸을 때 했던 놀인데 라고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놀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공부해서 하는 놀이더라도 아이들은 아, 나 옛날에 수아님이랑 이런 놀이 했었는데 라고 기억하면 정말 좋겠죠. 자, 계절별 흐름. 아, 이거 월별 주제, 그다음에 주제별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일단은 이 큼직큼직하게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풀나무 이름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절 공부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절기 물어보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24절기에 자연의 변화들이 숨어 있어요. 이 절기 이야기에. 그래서 절기를 알면 자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절기를 가르치기 어려우니 일단은 계절별로 하세요. 그러니까 봄에는 자연이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계절이 봄인 거죠. 그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겨울눈이 터져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들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도 알을 낳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게 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새로운 것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계절에.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름에는 그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봄에 태어난 그 생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라는 걸 관찰하는 거죠. 봄에 본 그 새싹이 얼마나 컸을까? 봄에 본 새싹이, 꽃이 피네? 라는 걸 보아가는 거예요. 잎이 요만했었는데 그 잎이 커지면서 색깔도 진해지고 점점, 뻣뻣해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관찰하는 거잖아요. 점점점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가을은 뭐예요? 열매가 해서 어떻게 번식하지 얘네들이 어떻게 새끼 나와서 어떻게 커가서 어떻게 또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알아가는 거죠. 곤충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번식하지를 가을의 아이들과 같이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찾거나, 그다음에 더 성장하면 짝짓기를 어떻게 하고, 곤충을 짝짓기를 한 후에 죽고, 그다음에 어떤 삶이 또 시작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고, 겨울이 된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니죠. 멈춘 듯 보이지만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숲놀이를 오래 하다 보면 이 겨울의 매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겨울로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겨울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리고 자연에 겨울에서 뭐 하지? 겨울에는 숲놀이 할 거 없지 않아요? 이거는 숲놀이 초보 선생님들. 겨울에 얼마나 숲놀이가 많은데요. 라는 건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차이죠. 예. 겨울에도 얼마나 많은 숲놀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계절별로는 제가 월별, 주제별로 매월 수업이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나갈 것 같고요. 오늘도 예시로 몇 가지 소개는 해드릴게요.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자, 숲놀이를 통해서 자연의 태도를 변화한다고 했잖아, 숲놀이는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라는 거죠. 처음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잘 모르고 낯설어하죠. 흙도 잘 안 만지려고 하고, 벌레도 막, 개미도 무서워하고, 이런 두려움, 잘 몰라서 생긴 두려움이잖아, 낯설음. 자, 여기서 뭐가 생겨요? 호기심. 뭐지, 저건? 개미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가? 개미는 무조건 무는 줄 알았더니 안 무네? 뭐 이런 거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어, 애벌레도 귀여운 거네 얘가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네. 애벌레를 도대체 왜 무서워했을까 내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신기하죠? 애벌레를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거죠? 왜 징그러워하는 거죠? 이거 선입견이잖아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어른들이 싫어하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특히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냥 벌레가 무서운 건가 보다 징그러운 건가 보다 그냥 학습된 거잖아요. 애기일수록 애벌레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학습된 아이들이 무서워요. 오히려 6세, 7세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기들일수록 애벌레 그냥 겁 없이 막 만지잖아요. 예,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 그렇게 위험한 애들 아니야 라는 걸 안내해 주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호기심 잃고 얘를 자꾸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너무 예쁘네. 여러분 애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게 오래도록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차차차차 생겨나게 하는 게 숲놀이의 가장 큰 목표다. 자, 이런 존중하는 마음, 애착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꽃 따지 마, 열매 따지 마, 나무 꺾지 마라는 말 필요 없죠. 저보다 더 아껴줘요, 얘네들이. 제가 애들한테 혼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열매 그렇게 따면 어떡해요? 어쩌다가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땄거나 뭐 하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혼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하게 된다. 자, 실제 적용 예시. 자, 그럼 지금 이론은 다 배웠어요. 이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알고 있는 걸 정말 실천하니까 중요하죠. 선생님의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아이들 수업에 녹아 나와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가 프로그램인 거죠. 이제야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많이 할 시간은 없고, 자, 겨울은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계절의 흐름 중에. 자, 이 기다림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을 알려주기 위한 주제가 겨울눈이라든지, 겨울잠이라든지, 이런 게 기다림을 알려줄 수 있어요. 새도 기다림이 되겠죠. 뭐죠? 둥지를 지어야죠. 새 둥지를 미리 준비해 놔야 봄이 되면 알을 낳겠죠. 새도 겨울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뭘 알려줘야 할까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 주제를 제시하기보다, 자, 즉, 여기 위에서 겨울눈, 겨울잠, 이런 주제를 오늘은 겨울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부터 들어가요? 질문부터 들어가야죠. 그럼 이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죠? 질문은 이런 거예요. 겨울잠이 뭐지? 라는 질문부터 들어가요.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선생님, 겨울 눈이라는 거. 겨울 눈이라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생소한 단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씨앗은 익숙한 단어예요. 자, 그럼 씨앗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자, 겨울 눈은 얘들아, 오늘은 겨울인데 겨울은 씨앗이야. 얘들아, 너희들 씨앗은 알죠? 씨앗이 뭐죠? 라고 질문해 주세요. 씨앗이 뭐지? 너희들 씨앗 알아요? 그럼 씨앗이 뭔지 아이들이 아는 만큼 대답하겠죠. 열매에서 떨어져서 뭐 땅에 들어가서 새싹이 나오는 게 씨앗이에요.
자, 그러면 씨앗은 보통 열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에서 나오지 않고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씨앗도 있어요. 뭘까? 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똑같이 씨앗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푸른 씨앗이 한 가지야. 열매에서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씨앗 한 가지인데 나무는 씨앗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씨앗이에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씨앗을 우리가 겨울론이라고 해요. 라는 걸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 일단 던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는 바로 대답했지만 대답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뭐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만의 답을 좀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씨앗, 이걸 우리가 겨울론이라고 해. 그럼 겨울론을 찾으러 가볼까요? 라고 이제 하고 관찰 들어가야죠, 이제 다음. 자, 겨울눈을 관찰하는 포인트. 여러 가지 다양한 겨울눈을 관찰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눈, 나무 몇 가지 되지도 않아. 자, 그럼 겨울눈 관찰할 때 뭐부터 관찰하셔야 돼요? 겨울눈의 모양도 관찰하셔야 되죠. 근데 겨울눈의 위치부터 관찰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음, 나뭇가지가 있으면 겨울눈이 어떻게 붙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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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붙은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겨울눈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죠.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말 우리 써야 돼요. 마주나기, 어긋나기. 네. 이것도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짝꿍 손잡고 나왔네? 얘는 따로따로 나왔네? 아니면 이쪽 저쪽 나왔네? 이거 가능하죠? 조금 그냥 쉬운 말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모양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양 보기 전에 일단 위치부터 찾으면 얘네들이 같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네. 딱 봐도, 위치만 봐도 얘랑은 같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 봐요? 얘는 동그랗게 생겼어. 얘는 길쭉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얘는 털에 쌓여 있어. 얘는 바짝바짝하고 있어. 얘는 껍질이 있어. 뭐 이런 거 관찰할 수 있지요. 네, 그거 관찰하면 나무 많이 필요 없잖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찰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질문해 주셔야지. 둘이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는 거 찾아보자. 얘는 따로따로 있네. 따로 있는 거 찾아보자.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거 계속 해줘야 그거에 대답하려면 아이들이 계속 봐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이 그냥 관찰하세요 하면 어때요? 오래 관찰하지 않습니다. 금방 관찰하고 휙 던져버리고 다른 놀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부여잡고 있으려면 제일 좋은 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그리고 대답해봐. 선생님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럼 어머 나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뭘까? 같이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몰래 챗 GPT한테 물어보시고 다 대답해 주셔도 되잖아요. 꼭 정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우리 나중에 같이 생각해보자.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가르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일일이 세세하게. 근데 그게 더,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집중 못하는 수업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관찰하면 떠오르는 교구가 있죠. 룻배. 선생님, 롯배는, 선생님들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롯배는, 7세 이하 아이들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 롯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아까 그 겨울론도요,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건데요. 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모양도 제대로 잘 안 보여요, 작은 것. 근데 아이들은 잘 보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관찰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안전 때문에 문제인데요. 룻배에 목걸이 달려 있잖아요. 끈 달려 있잖아요. 그 목걸이 걸어주지 마세요. 숲에서 산책 다니면서 아이들이 일일이 이렇게 목걸이 걸고 덜렁덜렁 하면서, 선생님 데리고 다니시는 거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아이들 끈 달린 옷도 입으면 위험하거든요. 이제 끈 달린 뭔가를 목에다 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즘은 이름표도 끈 달린 거 안 하잖아요. 끈 달린 무언가를 선생님이 걸어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롯배는 다 빼주셔야 되고요. 관찰하는 것, 하는 것이 있을 때만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꺼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잖아요.
1인당 하나씩 나눠줄 필요 없으세요. 육안으로 다 관찰하고 선생님 룩배로 하나 보고 조금 더, 우와, 더 크게 보여. 궁금한 친구들 오세요. 그래서 한 명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한 명 보고 그 다음에도 육안으로 보고 그리고 룩배로 보는 거와 육안으로 보는 거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룩배로 보고 다시 가서 육안으로 보고 다음 사람 룩배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안 보는 사람 육안으로 보는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룩배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또 관찰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룩배를 일일이 1인당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하고 생각하기 말씀드렸죠. 놀이와 미술로 확장한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주제 관련 질문하는 방법. 다양하게 질문하는 걸 선생님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질문하는 것도 잘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제가 관찰도 자세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쥐어 짜셔가지고 자꾸 질문하세요. 어,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늘어요, 이것도. 자, 관찰하고 생각하기. 만약에 겨울눈을 주제로 수업한다면 찾아보고 일단, 자, 비교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위치, 모양, 촉감. 이 비교는 뭐예요? 얘는 개나리고, 얘는 진달래야가 아니라, 얘랑 얘랑 같은 애야? 다른 애야? 이거부터. 그리고 위치가 똑같다. 위치가 똑같은데 가지 색깔이 달라. 그럼 얘랑 얘랑 위치 둘 다 마주보고 짝꿍 손잡고 있지만 얘랑 얘랑은 다른 애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 그럼 얘는 다른 거야. 그죠? 같은 점 이것도 똑같고 가지 색깔도 똑같고 그 다음에 모양도 똑같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나무인 거죠. 그래서 어,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 같은 점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결론은 뭐다? 얘랑 얘랑은 같은 나무다. 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감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요. 냄새도 맡아보고요. 또 뭐, 목련 같은 건 잘라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목련에다가 물감 묻혀서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가 변하면 뭐가 될지. 그러니까 뭐 지금 2월 달에 겨울눈을 관찰했어요. 그럼 3월 달에는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는 것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겨울눈이 자란다는 것도 변화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거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놀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놀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놀이를 할 필요 없대. 겨울은 짝짓기는 뭐예요? 똑같은 겨울은 찾는 거죠. 예. 겨울은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 이게 짝짓기예요. 아니, 선생님이 미리 겨울눈을 가지를 몇 가지 잘라 놓으세요. 수업 답사할 때. 그리고 얘랑 똑같은, 이거 얘랑 똑같아서 들고, 선생님이 들고. 얘랑 똑같은 나무야, 얘는? 오, 자세히 봐야지. 다른 거네? 얘 땡. 얘랑 얘랑 같네? 딩동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들고 다니세요. 몇 개, 한 세 개 정도 미리 잘라 놓으시는 거지, 답사하시고. 다른 거 세 가지. 그래서 얘랑 얘랑 관찰하면서 얘랑 얘랑 똑같은 애인가, 다른 애인가? 그럼 1번이랑 똑같은가, 2번이랑 똑같은가, 3번이랑 똑같은가. 자, 이렇게 하는 게 짝짓기예요. 똑같은 짝 찾는 거. 그리고 뭐 잘라놓은 게 두 개씩 있으면 두 개씩 똑같은 애들 이렇게 둘이어서 짝짓기 할 수도 있죠. 자, 겨울눈 퍼즐은 뭐예요? 겨울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만약에 개나리 겨울눈을 찾았어요. 자, 이 겨울눈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 해요. 그리고 또, 뭐, 어긋나게 있는 느티나무 겨울눈이 있어요. 자, 얘도 3개로 잘라요. 음. 자, 그래서 섞어놔요. 그리고, 1번 팀, 2번 팀. 각자 자기 팀 거 하나, 똑같은 나뭇가지 하나, 온전한 거 하나 주고. 자, 얘랑 똑같은 거 가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 줄 세우고, 여기다 줄 세워서 한 줄이 완성되면,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여기다 갖다 붙였어. 그럼 아니잖아. 얘네 둘이 붙어 있는데 얘네 따로 있잖아. 그럼 이거 이 조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퍼즐 맞추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각을 네 개로 자르면 네 개의 이 조각을 자기 나뭇가지를 찾아오는 거. 팀제로 하셔도 되고 개인별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자기에다 섞어 놓고 조각을 네 조각을 찾아서 네 가지 옆에다가 연결해 놔서 이건 다른 거네. 내 거 아닌가 보다. 다시 바꿔오고. 네, 이게 겨울은 퍼즐 놀이. 겨울 눈 속에 누가 있을까? 이거는 아이들이랑 뛰어노는 놀이 할 수 있죠. 가운데다가 겨울 눈 하나 그려놔요.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동그랗게 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가운데 아이들이 훌라후프 정도 한 서너 명 한 네다섯 명 들어갈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다 손잡고 서요. 자, 손잡고 서서 아이들에게
요게 겨울눈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 겨울눈 다 관찰했잖아요. 자, 겨울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지? 겨울눈 속에서 봄이 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지? 꽃이 나오고요, 잎이 나오고요, 가지가 나와요. 자, 이 세 가지를 아이들과 같이 공부한 후에 또는 이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돼요. 겨울눈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씨앗이랑 똑같은 거구나. 땅에서 씨앗이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잎이 나오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꽃이 피잖아요. 똑같잖아요. 겨울론하고.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붙은 씨앗이구나. 라는 설명을 이 놀이랑 합니다. 해주고, 여기에 선생님 겨울론을 하나 그려놨어.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10명 있으면 10명을 세 팀으로 나눠요. 무슨 팀으로 나눠야 될까요? 겨울론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꽃팀, 잎팀, 가지팀. 자, 이 세 팀으로 나눠 놓고, 누구 어느 팀인지 알 수 있게 이름표를 붙여줘도 좋고, 뭐 아니면 뭐를 둘러주셔도 좋고, 일단 팀을 알아야 돼. 얘가 꽃팀인지, 잎팀인지, 뭐 가지팀인지. 자, 그렇게 정해 놓고요. 자,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이 노래 하셔야죠. 무슨 노래예요? 둥글게 둥글게. 저는 동글동글 돌아가는 노래는 무조건 둥글게 둥글게예요. 노래도 안 바꿉니다. 노래 이거 하나예요. 움직이는 노래는 무조건 둥글게 둥글게.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꽃눈 되어보세요 라고 외치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꽃팀의 아이들이 다 들어가야죠. 가지눈 되어보세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가지가 들어가야죠. 잎눈 되어보세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잎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놀이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놀이에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겨울에는 꽃눈 있고 잎눈 있고 가지눈 따로따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같이 있는 아이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제가 뭐예요? 꽃 두 개, 잎 하나. 그러면 얘는 같이 있는 눈인 거죠. 그럼 꽃 두 명만 들어가고 잎 한 명만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짝짓기처럼 순발력 있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애기들은 꽃눈 되어보세요. 천천히 하고 꽃만 다 들어가. 천천히. 예쁘게 꽃처럼 피어보세요. 봄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쁘게 꽃처럼 이렇게 흉내내면서 나와. 이런 놀이만 하시면 되시고, 애기들은. 큰아이들은 꽃 두 개, 잎 하나. 그러면 꽃팀, 잎팀 중에서 빠른 아이들이 재빠르게 숫자에 맞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순발력 있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죠? 연령에 맞게 조금씩 변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놀이로도 할 수 있어요. 이 놀이를 통해서도 겨울론을 공부하는 거죠. 겨울나무 꾸미기. 자, 이건 미술놀이에 해당하겠죠. 사실은 수업에 놀이와 미술을 다 넣을 필요 없어요. 관찰만 하고 놀이만 하고 미술 안 하고 끝나셔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남아서 뭐 미술놀이까지 하겠다 하시면 겨울나무 꾸미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땅바닥에 줄을 하나 긋죠. 자, 긋고 손잡는 겨울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뭐예요? 얘들아, 솔방울로 겨울눈을 만들어 보자. 자, 솔방울 주워와서 둘이 손잡고 놓고, 다른 친구는 여기다 놓고, 또 너는 어디다 놓을 거야? 난 여기다 놓을게. 난 여기다 놓을게. 자, 그럼 솔방울이 마주보기 겨울눈이 된 거죠? 네, 꾸미기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고, 똑같이 마주보기지만, 얘들아, 이번에 돌멩이로 만들어 보자. 돌멩이 여기다 놨으면, 여기다 놔야지. 여기다 놨으면, 여기다 놔야지. 근데 여기다 놨는데 어떤 친구 여기다 놨어요. 그럼 이건 뭐야? 마주나기. 짝꿍 손잡은 거 아닌데 여기 하나 더 놔야겠네. 여기도 하나 더 놔야겠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도 마주보기로 놨어요. 얘는 돌멩이. 얘는 술방울 놨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뭐예요? 서로 다른 나무죠. 겨울눈 꾸미기 된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어긋나기도 해보는 거죠. 조그맣게 놔도 되고 큰 걸로 놔도 되고 크기로 구분해도 되고 모양으로 구분해도 되고 그래서 겨울나무, 겨울눈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땅바닥에 줄 쭉쭉 그어놓고 이런 게 미술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 쫙 해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각각 자연물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예쁘겠죠. 어, 이런 게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실제로 놀이 사례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주제로 또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지만, 24분이네요, 벌써. 음.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있는 교육 안내를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월 중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중교육해요. 그러면 연 12개월인데 한여름에 한 번 쉬고요. 1월 달에 한 번 쉬어요. 그래서 총 10회 합니다. 1년에 10회 하니까 매월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면 들으셔도 되고요. 어,
이거는 줌특강이에요. 1회당 3만 원인데 연으로 10회로 그냥 끊으시면 15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니까 그냥 연으로 끊으셔서 1년을 내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그 질문 관련 이따 띄워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습놀이 자격 과정하고 심화 연수 과정은 오프라인 과정이에요. 대면 교육입니다. 2월 28일, 3월 1일에 계획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심화 연수. 이거는 경력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황경택 선생님하고 이상희 선생님하고 강의해 주실 거예요. 3시간, 3시간씩.